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화끈하고 집요하게 아주 심오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가시오. 네, 오늘 새로 자리해 주신 우리 김재범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범입니다. 오늘 제가 첫 방문했는데 오늘이 그 풍문쇼 1주년이라고 하는데요. 반전 폭로를 통해서 풍문쇼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우와. 무서운 분이 오셨군요. 오늘은 뜨거운 풍문 지난주 연예계에 파란을 몰고 온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가수 정준영 씨입니다. 네, 지난 9월 23일 밤이었죠. 한 매체가 가수 정준영 씨가 성범죄에 연루돼서 피소됐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가수 후배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정준영 씨가 성폭행을 한 게 맞긴 맞나요? 그야말로 기사가 뜬 후에 1시간 만에 정준영 씨는 성폭행 범이 인터넷상에서는 돼 있었죠. 그리고 소속사는 1시간 40분 만에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정준영 씨가 여성 A 씨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당시 우발적으로 고소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해프닝으로 끝났고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보도가 밤늦게 보도가 돼서 사실 소속사에서도 보도자를 만드는데 심야에 새벽 1시가 넘어서 보도자를 뿌리는 이제 이런 해프닝이 생겼는데 사실 이 소속사에서는 이제 첫 보도가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또 소속사나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의혹부터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명을 했고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게 거꾸로 피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오히려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전에 강일홍 국장님께 한번 여쭤뵀을 때 강일홍 국장님이 이미 8월 2일부터 취재를 네, 8월 중순에 사실 이게 사건이라고? 사건이 8월 초에 사건이 이게 접수가 됐고요. 성동경찰서 여청계에 이게 조사가 돼 있고 피소돼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미 사전 합의가 됐다는 얘기까지는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았고요. 그 이후에 아마 뭐 비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마 다른 매체에서 뭐 하은정 기자도 좀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취재를 저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거라 보도하기 조금 저희도 좀 껄끄럽기도 하고 또 여자분이 또 일반인 분이시라 제가 또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사화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범죄 관련 그 최초 기사에 정준영 씨가 댓글을 남긴 걸 봤는데 크크 내가라는 그 댓글이 적혀 있었고 이제 그 댓글의 아이디가 이제 평소에 정준영 씨가 사용하던 아이디였기 때문에 이제 정준영 씨 본인이 글을 남겼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글을 봤을 때는 정준영 씨 본인이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글을 직접 남기겠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속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이건 단순히 해프닝이다라는 단어로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소속사에서 해명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다시 큰 논란이 생기고 말았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이제 맞고요. 근데 이제 정준영 씨가 이제 고소를 당한 부분은 이제 성폭행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추행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성추행으로 고소가 있다라는. 추행과 이제 성폭행으로 이제 나눈 부분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따라서 이제 본다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 부분은 당연히 아닌 거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두 사람이 올 2월 달까지는 연인 사이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던 연인 사이. 지금 헤어졌지만 그래서 이 A 씨라는 여성이 대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전 여자친구이고 그래서 성추행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전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혹은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성추행이라는 건 결국 불쾌하면은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할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홍석천 씨 머리 이렇게 만졌는데 불쾌하다. 그러면 성립할 수 있는 고소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희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립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전 여자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 여자친구라고 그렇죠. 하면 결국 뭐 싸우고 나서 헤어진 후에 뭐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겁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헤어진 후에 이제 고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고 있을 때 이제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 시점 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정준영 씨가 이제 스케줄이 바빠지고 이제 소홀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이 여자친구분하고 이제 다툼이 자꾸 잦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갖고 싸우다 보니 이번 이제 사건도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아니 사귀고 있는 도중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한테 소홀해졌다고 신고를 할 정도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신고라는 것도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러 가면 담당 이제 조사관이라든지 네. 형사가 들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어떤 고소의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신고도 가능한 건데 신고할 만한 어떤 뭐 거리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다면 그래도 뭔가 신고를 하고 이게 고소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어쨌든 조선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앉아가지고 자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성추행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까지 고소를 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알려진 걸 보니까 결국 종착점이 바로 동영상이었어요. 정준영 씨가 찍은 뭐 동영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로까지 귀결이 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동영상? 지금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정준영 씨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동영상에는 정준영 씨가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사실 근데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많은 네티즌들이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다시 여론은 뒤바뀌었거든요. 왜 그러길래 그런 걸 찍었냐. 아. 장난이든 뭐든 이런 거는 찍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의견을 많은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여론은 돌아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얘기는 좀 좁혀야 하는 게 상호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냐 아니면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은 채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몰카는 안 되죠. 이게 지금 몰래 찍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면서 그게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런 풍문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나 또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준영 씨가 전 여자친구 A 씨와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뭐 인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증거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폰이 고장났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제출을 안 한 거야? 당당하다면 제출하지 그랬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이 생겨요. 사실 이게 진짜 몰카였으면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 당시에 고소를 하든 아니면 그 당시에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도 몰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몰카를 어떻게 찍지? 그러면 몰카라는 건 자기 핸드폰을 어딘가에 이렇게 숨겨놓고 상대방이 모르게끔 내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걸 모르게끔 하는 게 몰카예요. 그러면 이게 2초, 3초로 끝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충 봐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뽀뽀하는 거를 찍겠다 그러면 들었을 때 뭐야 왜 촬영해? 촬영하지 마. 그러면 응? 싫어? 알았어. 이러면 2초, 3초로 그래. 끝낼 수 있어요. 이건 몰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아는 인지하에 촬영을 한 거고 하지 마, 찍지 마, 뭐 아니면 몰카가 삭제 이런 거죠. 순카죠, 순카. 아 그런가요? 카메라. 아니, 순간 순간 갑자기 순간 그런 영상. 갑자기 들어왔는데 찍지 마. 그러면 그래 알았어. 보고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단어라는 게 상당히 몰카라는 단어가 워낙에 큰 느낌이기 그럼요. 때문에 몰카라고 하면 일단은 홍석천 씨 범죄 말씀처럼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몰카는 어딘가에 숨겨놓고 목적을 몰카라고 정확하게 딱 표현할 만큼의 그 행위가 사실은 몰카거든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관람자 입장에서 완전 종합해 봤을 때 일부. 고소하려면 거리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성관계 동영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팩트라면 굉장히 사적이고 은밀하고 널리 퍼져서는 별로 좋을 게 없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했거나 성관계 동영상이거나는 아닌 둘만 있을 때 찍을 수 있는 그냥 분홍빛 동영상 뭐 이 정도 눈빛 동영상 그러니까 갈수록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약간 홧김에 고소한다 치면 그때는 뭐라도 이제 들이밀면서 고소를 해야 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사 가능한 정도의 네. 그렇죠. 이게 뭐 네. 확실히 범죄 정확하게 이건 짚었어요. 아니지만 네. 조사 가능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정도의 그쵸. 거리를 던져준 거죠. 근데 이 너무 안타깝게. 맞아요. 신고를 할 때 이런 동영상이나 뭐 사진이 있다라고 여자친구가 신고를 할 때 본인한테 있는 사진을 갖고 신고한 건 아니죠? 걔가 갖고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쪽에 말하면 한 2초짜리라고 그래요. 이제 2초는 너무 짧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짧은 영상을 찍었다가 갖고 있을 거다. 보는 데서 같이 지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고할 때는 이런 거를 자기 의사에 반하게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바로 이제 고소를 취하했고 네. 또 선처해달라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아마 이거는 그거는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양쪽 다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그렇게 합의하에 찍었다는 동영상을 왜 고소를 한 건지, 결국은 그렇다면 당시에는 뭐 합의하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인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굉장히 같아요. 특수한 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무슨 뭐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면은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네. 보통 그렇게 인정하지는 잘 않고요. 보통은 유포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아주 큰 범죄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처벌을 되면 받는 이제 건데. 사실은 말 그대로 몰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포가 됐으니까. 정준영 씨가 이걸 뭐 유포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촬영 자체가 뭐 경범죄 정도 이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원래.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그 영상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뭔가를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유포가 끼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죄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유포를 해야 뭐 좀 더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포 아니더라도 찍기만 했을 경우에 여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또 범죄죠. 큰 범죄 아닌가요? 그건 성추행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유포까지 하게 되면 더 그건 큰 이제 죄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포를 뭐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원치 않은데 그냥 찍기만 했다면 그것도 엄청난 범죄죠. 네, 범죄라고 봐요. 예. 근데 그건 근데 이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호 인정한 바에 의하면 상호 합의하에 찍었고 네. 찍고 나니까 여자가 찜찜하다고 그래서 지웠고 그럼 이 이상의 사실은 AS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합의하에 양쪽 다 합의하에 찍은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한참 지난 후에 논란이 이만큼 불거진 이후에 나중에서야 알려진 부분이고 네. 처음에는 이 영상이란 단어가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몰카라는 단어로 기사화가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화가 되고 나서 이게 파장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화되기 이전에는 이제 이 자신은 이미 합의를 해서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사법기관에까지 다 해서 이제 조용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되고 있던 중에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의혹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하에 이런 부분은 이미 합의는 과거에 했지만 나중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일이 커진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묻혀져서 별로 효과는 보지 못했죠. 이게 발달이 된 게 그 기사 때문이잖아요. 근데 물론 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 뭐 현금 지급기 가도 딜레이 인출을 하잖아요. 송금한다면 30분 있다가 찾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제도 한 30분 정도 기사가 어디 머무르는 것으로 놓고 당사자들도 보고 거기도 좋아요를 눌러야 기사가 뜨는 뭐 이런 당사자가 좋아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ATM기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다. 아, 근데 좀 이렇게 홀드하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사건은 결국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어떤 그걸 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기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내용, 말 그대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썼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를 당한 거 맞으니까 이제 쓰는 건 좋은데 정확한 표현과 어떤 정확한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한 표현을 말씀하셔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첫
보도, 정준영 씨에 대한 첫 보도가 성폭행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쓴 기사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은 성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사가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뭐 쓰고 하면서 이 단어 댓글에서도 그랬고요. 성범죄가 성폭행이라는 단어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서 소속사의 반응 또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단어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첫 보도는 정확한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상대 여자분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이 일이 없는 일은 아니에요. 네, 몰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없다는 팩트도 아닌 거고 뭐 성추행, 성추문 다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취하를 했다고 해서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방금 묘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성폭행이란 단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기사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일으켜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얘기하면 사실 첫 보도회 때 성폭행의 단어가 안 들어갔듯이 정준영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또 정준영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어떤 보도가 또 나갔냐면 기자회견장에서 성관계 도중 영상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매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관계 도중 찍은 동영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기사를 했습니다. 바로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워딩을 받아 쓰는데도 잘못 그렇게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그날 현장에 가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안 계셨나요? 저희 그렇게 잘못 기자들 네, 기자들이 많이 가서 현장에 아무도 기자회견 하라 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거는 저녁에. 주말이었죠. 네, 일요일이었죠.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강인한 사과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 카메라는 아니었고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기자회견 할 때의 그 올린 글을 좀 볼 때 이렇게 짧게 기자회견을 할 거면 차라리 김미성 기자님이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온 글만 읽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보도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보도자료가 오늘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할 것이고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자를 왜 불러요? 그렇죠.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게 내포돼 있어요. 뭔가 이거를 속 시원히 뭔가 밝히기보다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생성되고 있는 소문들만 일단 좀 일축시키자. 급한 불을 끄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다면 그렇죠. 오히려 워딩도 분명했을 것이고 물론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을 것인데 굳이 나와서 내 의사만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전혀 어떤 피드백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은 그냥 기자회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근데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연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사과를 하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 기자회견 자체가 이러이러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경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생산되지는 여러 소문을 막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2000년도에 커밍아웃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기자회견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고 제가 믿는 감독님 중에 한 분께서 너무나 이게 좀 이제 좀 너무 복잡한 이슈라서 그리고 처음 있는 이슈니까 너의 이슈는 기자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비디오를 찍었어요. 이희정 씨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지를 한 30개, 50개를 해서 사전에 저희가 해서 그걸 다 배포를 해드렸어요. 충분히 기자분들이 질문할 가능성의 질문들을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나마 이제 오해되지 않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한 3년을 쉬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혹시라도 단어 혹시라도, 선택이라도 잘못하면 네. 그게 오히려 더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또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워낙에 생각이 정준영이라는 친구가 성격이 솔직하고 네. 또 어디론가 종잡을 수 자유로운 없는 자유롭게 영혼이잖아요. 발언하는 친구라 네. 진짜 기자분들이 얘기해줘 이러면 뭐 다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불쾌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을 들으면 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 의혹 해소가 거지 100% 그것 때문에 안 불쾌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 뭐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얘기가 좀 있었나요?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것도 논란이 됐죠. 뭐 제작진의 처분에 따르겠다. 프로그램 하차 여부는 알아서 빠져야지 왜? 예. 그것과 두 가지 제가 기자회견을 유심히 봤는데 장난삼아라는 단어도 조금 애매했어요. 그냥 합의하에 찍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난삼아라는 단어가 조금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데라는 이게 좀 이게 가볍다라는 표현 같은데 단어 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들 입장에서 그거랑 이제 차후 방송 출연 여부는 제작진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건데 제작진이 처분을 하진 않았고 자진 하차를 했어요. 물론 종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정준영 씨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될 수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법리 해석으로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정준영 씨의 여자친구분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건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건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러니까 성폭행은 아니잖아요. 무혐의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동영상 관련 이제 성추행 고소건이 아직 그 무혐의 판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의 경우 이제 고소 고발이 없어도 이제 처벌이 가는 이제 비친고죄에 해당해 갖고 이게 수사는 아직 그건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정준영 씨 입장에서는 화해했고 없어요. 아니 고장 났어요. 뭐 이렇게 또 쉽게 얘기했을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 둘만의 관계의 어떤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일이 커져버렸네요. 네, 아주 커져버렸네요. 일이. 옛날에 남자 여자 싸우면 캐야 찬물 끼얹는 거 정도였잖아요. 요즘 툭하면 고소니까 사실은 살면서 송사 이런 걸 가장 멀리하라는 속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연예계 사건이라서 매우 많이 이제 확대되고 또 많은 억측들이 생겨난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들 사이에 연애가 이제 끝났을 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망쳐버리겠어라는 심정 그런 심리를 갖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SNS에 뭘 올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연예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 해석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결국은 정준영 씨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 하차를 하고 사실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이제 하차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빨리 논란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행 때문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뭐 폭언, 폭행. 아내를 뺨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입니다. 같이 사는 게 다 연기다. 한 달 또 쓰는 유흥비가 1,200만 원. 신혼 초부터 안마 시술소를 드나날락거렸고 100여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제 남편 같았으면 정말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기 결혼으로 상처를 입은 스타들도 있는데요. 그런 일을 진짜로 당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는 숨겨진 딸이다. 결혼 인사를 청아들 인사로 가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열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또 명절 이후에는 또 이혼 소식이 또 잇따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 많이 나나요, 그 시기에? 네, 뭐 이혼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네. 많이 아팠죠? 네? 예. 오늘은 그동안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스타들의 파란만장한 이혼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과 명예를 노리고 접근한 사기 결혼으로 상처를 입은 스타들도 있는데요. 바로 김상중 영화 화차의 주인공 되다입니다. 아니 영화 화차하면 말이죠. 약혼녀의 이름, 직업, 가족 등등을 모든 게 다 가짜였던 사건을 다룬 그 작품인데 말이죠.
김상중 씨처럼 그렇게 젠틀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일을 진짜로 당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거 안 당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히려 이런 거 캐실 분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상중 씨 정말 중년 탐정 김상중이라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네.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될 판에 그런 사기 비슷하게 이게 그런 일을 이제 당했는데 1년 2개월간 열애 끝에 파라다이스 그룹 그러니까 2세죠. 2세 네네. 딸 네네. 전우경 씨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거 자체만으로. 그래서 연예가 발칵 뒤집혔는데 또 박신영이어서 또 한 명의 어떤 재벌과의 사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심도 많았고요. 김상중 씨도 굉장히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파라다이스 쪽에도 축하 전화가 많이 갔다 그래요. 네. 당시에 그 기사가 나간 뒤로.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와서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다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그 엄청난 화제를 몰았어요. 근데 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 화차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회장 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네, 정말로 소름 돋는 것은 파라다이스 그룹 그 회장의 자제 중에는 전우경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회장 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네, 정말로 소름 돋는 것은 파라다이스 그룹 그 회장의 자제 중에는 전우경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헐. 이 회장 딸은 2명이 있는데 큰 딸은 미국에서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임실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이제 홍보팀에 발표를 한 거고 전우경이라는 이름은 회장님의 손녀딸의 이름으로서 현재 8살이라고 어머. 그렇게 발표를 했었대요. 더 소름 돋는 거는 이분의 정체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름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실제 파라다이스 측에 따르면 사실 뭐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한 2년 전에 한번 이렇게 이런 비슷한 회장님 딸이라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대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게 아마도 그때 그분이 이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그 당시 했었죠. 아니 근데 결혼할 거면은 그 전에 부모님하고 상견례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상준 씨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년 탐정이라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어떻게 당한 거죠? 일단 그 여자분이 이제 김상중 씨를 만나는 동안 자기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겨진 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도 어차피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딸이기 때문에 확인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숨겨진 딸이라도 결혼할 때는 안 숨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가 기사가 먼저 됐기 때문에 양가 또 상견례하고 얘기 아니고 둘이서 1년 2개월 열애 끝에 결혼한다 이런 기사가 먼저 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김상중 씨는 숨겨진 딸이라고 그래서 그걸 철석까지 믿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드라마네. 달겨들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다 당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럼요. 무섭다. 옛날에 전유성 씨가 그런 말 했어요. 살면서 사기꾼이 사기 치려고 해서 사기 못 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안 만나기를 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준석 씨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맘먹고 대놓고 진짜 작전 짜가지고 들어오면 네. 힘들죠. 아니 이제 언론에 결혼 발표하는 것들도 저는 이제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김상중 씨도 파라다이스 쪽 보도 자료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이상하네라는 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기획사라든가 연예인들이 요즘은 결혼하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팩트를 알려줍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이때 김상중 씨 이 파라다이스 딸과 결혼한다는 기사가 났을 당시에 김상중 씨도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 기사가 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김상중 씨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 전우경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1년 2개월 동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많았고 거짓말로 드러난 게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김상중 씨는 정말
마음을 줬다가 순수한 마음을 줬다가 그대로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 뭐 아까부터 화차 얘기가 나왔는데 화차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친 거잖아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그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당시 여성동화 기사에 따르면은 파라다이스 회장 딸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추궁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파라다이스 그룹과는 상관없지만 국내 재벌 딸은 맞다라고 했다고 해요. 뭐야 이게 거짓말을 낳았네요 또. 참. 아니 실제로 굴지의 다른 기업 딸이었으면은 거기 이름 대면 되지 못하러 그렇죠. 파라다이스를 듣겠습니까? 그 나이도 김상준 씨에게는 66년생이다라고 했는데 이 한 언론 매체가 직접 확인을 해봤대요. 66년생 여자 전우경은 딱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분은 호남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계신 친지들이 뭐 20명도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뭐 들어오는 친지는 당연히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 슬쩍슬쩍 김상중 씨에게 내가 뭐 정재계 인사 누구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생활 속에서도 거짓말을 계속 한 걸로. 좀 머리 아프겠다. 아니 그러면 아무래도 재벌가의 딸 행세를 하려면 몰라도 좀 아는 체를 해야 되잖아요. 아는 척한 정도가 아니고 좀 황당한 또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인사를 청와대로 인사하러 가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청첩장 주러.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면서 웃었을 것 같은데 살짝? 이게 사실 청와대 그럼 뭐 백악관 나이트는 허가가 날 수 있어도 이게 청와대는 그 상호 등록도 안 됩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당도 아닌 거고. 국회 가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보면은. 근데 아니, 이게 이걸 지금 이게 김상중 씨라고 하니까 우리는 웃긴데. 이게 지금 전혀 그 SNS에 나오는 믿음이 김상중화 안 아니죠? 가는 김상중화. 내용들 뿐이거든요. 이게 와, 저기 결혼 인사로 청와대를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뭐 당연히 사기꾼 입장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고 타겟팅을 한 뒤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김상중 씨 입장을 생각하면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번 믿게 되면 신념이 들어서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만한 정보가 또 주어져도 에이 아닐 거야라고 나중에 들어온 정보는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피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한번 믿기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단의 발단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 여성분이 나중에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게 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거였나요, 그분은? 내용은 결국 난 억울하다, 숨겨진 딸이 맞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거고요. 근데 병이다, 병. 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약속된 날짜에 나타났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잠적을 했던 거고 뭐 정체는 끝까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놔두고 이런 큰 사기를 쳤고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연극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그런 심리적 장애가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에 한꺼번에 단체로 속이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연극성 뭐라고요? 연극성 인격장애. 그게 뭐예요?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 안에 자신도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었는데 그때 처음 제가 이걸 찾아봤던 게 2014년에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상중 씨가 내 아내는 누구인가라는 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편이 뭐였냐면 와이프가 있는데 의사라고 서울대 의대병원 의사라고 자신의 말에 해서 결혼 3년 동안 거기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다녔어요. 어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도 아니었고 그 대학 출신도 아니었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수술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어머, 거짓말이요. 애기 보는 아줌마도 거기로 데려다주고 수술실에 방금 나왔다고.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알려주면서 그걸 김상중 씨가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김상중 씨 뭐 생일이나 이런 주예요. 좀 공개 수배도 좀 하고 좀 파헤쳐 주지 좀 몇 년을 고생했는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진짜 자기가 재벌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둘이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만난 과정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어요?
참 만남은 어떻게 보면 좀 운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분명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운명 아니라고요. 재미기예요.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바이크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한날 오토바이를 타고 팔당댐 근처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카와 접속 사고가 좀 납니다. 그 차에서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전우경 씨였던 거죠. 근데 사실 만남도 드라마 같네요. 뒤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 이 만남조차 조작된 만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일부러 박은 거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했다. 네. 아니 사기를 치려면은 뭔가 목적이 있고 본인의 어떤 적이 있어야 무슨 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그걸 김상준 씨를 너무 좋아했던 거 아닐까요? 김상준 씨가 잘 나가고 심한 스토커일 수가 있으니까 있죠. 뭐 수입도 괜찮고 괜히 그 결혼해서 팔자 피려고. 야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시작해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요. 결혼까지 진행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김상중 씨의 당시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결혼 사기극이라는 기사가 나온 뒤로 김상중 씨는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정말 잠적에 가까운 생활, 정말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은 뭐 MC, 연기, 예능까지 정말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아니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 김상중 씨의 그 굉장히 하이스러운 개그와 뭔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어떤 개그감이 있으셔서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계속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한번 이게- 오늘의 거짓말은 뭐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1년간 속을 수 있는 일인지 싶기도 하고. 김상중 씨랑 제가 쉰미래라는 코너를 했을 때 유아인 역할로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그 나온 이유도 김대희 씨랑 친분이 있어요. 영화를 같이 찍어서 전화 한 통에 바로 오케이해서 와주실 정도로 완전 의리파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김상중 씨가 이 사기 결혼할 뻔한 이 기사가 나간 이후로 굉장히 한동안 의기소침해서 힘들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속았다고 봐야죠. 본인도 진짜 허무할 정도로. 아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또 아무래도 좀 안타깝네요. 네. 폭행 때문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배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두 손으로 목을 딱 조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32년간 포로 생활이었다고.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안정제를 먹였다. 어떻게 32년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저희 풍문시에서 살고 있다는 용인의 모처를 찾아가 봤는데요. 여기 혹시 댁이에요? 여기가? 네, 이번 주제는요. 영화 장미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폭행 때문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네. 개그맨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 5월에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간에 정말 큰 뜨겁게 화제가 됐어요. 네. 영상을 안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게요. 다 봤겠죠.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 후에 이 서정희 씨는 서세원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를 한 뒤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때 서세원 씨는 당연히 억울함을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로 CCTV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배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배 위를 딱 올라타더니 두 손으로 목을 딱 조르는 거예요. 딱 조르는 순간 눈알이 제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순간이거든요. 제가 손을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그냥 막 말을 못하고 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빌었어요. 그냥 막 살려달라고 손으로 막 빌었어요. 저도 봤는데 정말 놀랬던 거는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개의치 않고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신 거 있죠. 그거 보고 정말 너무 소름 돋았어요. 갑자기 일반인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개의치 않고 집이 아닌
밖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 정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안 말리는 거에 대한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따라가는. 근데 또 아니 근데 요가실에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 이게 너무 충격적인 영상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저 정도로 끌고 갈 정도면 약간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 정도 아니면 저거 못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쇼킹했었어요. 되게.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서세원 씨 쪽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폭행 같은 건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초반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말 모든 게 역전이 됐었죠. 이 영상 당시에 이 폭행으로 정신적인 충격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척추 등을 부상 입어서 전치 3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서세원 씨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인을 심하게 때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어요. 당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세원 씨에게 맞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진실이 뭔가요, 김미성 기자님? 말씀 좀 해보세요. 뭐 편집되더라도. 예? 무슨? 아니 일단 이거 편집은 안 될 것 같은데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어떤 외도를 의심한 거죠. 네.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외도의 대상이 이 지금 다른 교회,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루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서세원 씨 주장이지만 어쨌든 서세원 씨가 이제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내가 서정희 씨가 자신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매달 가면서 1,000만 원씩을 헌금을 했다. 서세원 씨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모 목사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정희 씨는 왜 남편의 교회를 안 나가고 진짜 그 전 목사가 있는 교회에 나갔을까요? 서정희 씨는 또 서정희 씨대로 나름 예를 들면은 서세원 씨가 의심하는 전모 목사라는 그분이 자기의 어떤 인생 상담, 종교 생활부터 가정 문제까지 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주던 그런 사이였지 서세원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의심할 만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근데 뭐 남편이 목사라고 해서 꼭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 근데요. 않을까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남편이 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매달 1,000만 원씩 헌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서세원 씨가 하고 있는 교회는 개척교회, 그야말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모님, 목사님, 목사의 사모님. 아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과 엄청나게 힘이 빠진 일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서세원 씨를 목사로 만든 장본인이 서정희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세원 씨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최고의 예능 스타로 활동하다. 영화 제작자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겪다가 목회자 길을 걷게 되는데 거기에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아내와 둘이 같이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거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이미. 근데 이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지만 처음에는 아내 서정희 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같이 그 교회를 목사 남편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뭐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 갈등이라는 거는 뭐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우리가 큰 돈인데. 교회 헌금이라고 하니까 이렇지만 사실 이런 것 아니라 예를 들어 소수 종교나 아니면 뭐 점집 가가지고 이렇게 쓰고 왔다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씩이면 1억이 넘는 돈인데 1년에. 아마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운영한 건 맞아요. 서정희 씨가 매주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말마다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가서 꽃을 늘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 교회에 뭔가
세팅도 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정희 씨가 살림의 여왕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졌었거든요. 맞아요. 책도 내시고 네. 저도 그거 사가지고 따라하고 막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둘 다 모두 명문대에 보냈었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 때도 서정희 씨 옆을 잘 지키면서 정말 인꼬부부로 잘 보냈는데 저는 진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싸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한 몇 해 전에 그 아들 동천 씨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때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저는 취재차 잠깐 가서 봤는데 이제 대부분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신부가 온다든지 신부 어머님이 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서정희 씨가 거의 오열을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도 같이 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열을 해서 이제 장례 분위기가 정말 숙연해질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때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두 사람의 대립은 지금 말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대립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후에 이제 서정희 씨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결혼 생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32년간 포로 생활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서세원 씨의 폭행이 그 CCTV에 찍힌 그것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추석에도 서정희 씨랑 같이 문자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네. 서정희 씨가 저희 풍문쇼를 굉장히 많이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좀 뭐 상처를 한 번 더 좀 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 일단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 서세원 씨에게 성폭행, 가까운 일을 당해서 결국 2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본것 기사에서 같아요.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야, 근데 어쨌든 결국 원치 않는 결혼이었던 거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뭐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당시 서정희 씨는 순교를 바쳤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했었고 이제 서세원 씨는 결혼 초부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서정희 씨를 좀 엎어놓고서는 폭행을 저질렀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두 분이 좀 많이 나나요? 좀 있으시죠. 결혼 생활 내내 뭐 폭언, 폭행에 시달렸었다. 뭐 이런 과거를 엄마가 고백한 보는 적이 앞에서 있어요. 어떻게 때릴 수가 있지? 최대웅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죽일 놈이 돼서 얘기를 못 하겠고요. 아, 제가 아니, 이제 이게- 쭉 지켜온 바로는 뭐 좋은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사실 그 이혼 소송을 앞두고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주장을 하던 와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은 네. 사실 19살에 뭐 성폭행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거는 저도 알기에 당시에 CF 현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그래요, 서세원 씨랑. 그래서 서세원 씨가 이제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두 사람 이제 뭐 교제를 시작하면서 바로 동거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실 그때 서정희 씨가 정말 싫었다면 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강제로 뭐 성폭행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자기가 원치 않게 자기는 연애 활동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서세원 씨를 만나면서 서세원 씨가 연애 활동을 못하게 막았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혼 소송을 앞두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조금 네, 너무 좀 자극적이었죠. 네. 뭐라 그럴까 좀 과장된 말이 아닐까 근데 싶어요. 뭐 이후에도 나온 얘기들이 이제 뭐 어머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뭐 좀 볼기를 뭐 이렇게,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뭐 강제로 약물을 먹였다. 뭐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약물이라는 게 뭔가요? 이 약물이면 뭐 이렇게 뭐 아주 나쁜 의미의 약물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서정희 씨가 밝힌 바로는 이제 뭐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뭐 저녁에 안정제를 먹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처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어떤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다라는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말씀하신 대로라면 폭행에 약물까지 먹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32년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정희 씨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서정희 씨는 어쨌건 이 가정을 마지막까지 뭔가 지키고 싶었던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세원 씨를 목사로 만들면 뭔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뭐 예를 들면 폭행, 지금 약물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그 서정희 씨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거는 배신감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세원 씨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서정희 씨의 주장이긴 한데 서세원 씨가 결혼 내내 외도를 일삼았다라는 주장이었고 심지어는 뭐 거의 딸 또래 여자와도 외도가 있었다, 불륜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딸 또래라면 이건 뭐 나이 차이가 네.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랬나요? 일단 뭐 서세원 씨는 절대 아니라고. 근데 사실 정황상 약간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서세원 씨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혼 도중에 서정희 씨를 이혼하고 있는 와중에 서세원 씨가 이 여성과 출국하는 장면, 출국하는 거기에 어떤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을 사진이 포착이 돼서 이게 그 이후에 계속 또 논란을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 불륜은 아니라고 했는데 같이 찍힌 여성분은 그럼 누구인가요? 당시 서세원 씨는 나는 홍콩에 투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했고 옆에 찍힌 그 여자분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해명 기사가 나왔죠. 네, 나왔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또 놀랄 만한 소식이 나오고야 마는데요. 그때 모른다고 했던 여성, 그 여성과 올해 2월에 용인시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서세원 씨의 모습이긴 했는데요. 이 여성은 37세의 김모 씨로 알려졌고 딸이 83년생이거든요. 서세원 씨의 딸이 83년생이니까 딸과는 약 3살 차이, 명문대 음대 출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 주장하신 그 딸 또래하고 외도를 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닌가요? 그게 얼핏 비슷하죠. 서정희 씨 말에 거의 신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포착된 사진으로만 본다면 그 집에는 두 사람만 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사진이. 저도 봤어요. 네. 아이. 아이. 여자의 품에 아이가 갓난 아이가 이렇게 안겨져 있었던. 공항에서 그 포착된 여성분 임신 상태 아니었나요? 그렇죠? 임신 상태였죠. 네. 그분이 그럼 시간이 흘러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 집에서 같이 그거는 알려지지 거죠. 않았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자분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뭐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알려진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서세원 씨가 그 용인의 타운하우스 집에서 코트를 입고 집에서 그 여성분과 인사하고 배웅하고 나오는 장면, 그다음에 또 다른 여성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장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공항에서 포착됐던 그 여성이 거기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유추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마당에 뭐 그렇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앞서 제가 생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모습이 포착된 건 아니고 그렇죠. 나와서 뭐 차에서 내리고 그 문 앞에서 뭐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통 기자분들은 거기까지 정확히 본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세원 씨는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서세원 씨 이제 지인을 통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서세원 씨가 용인 타운하우스에서 연초에 목격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용인에서 서세원 씨가 그 이혼 이후에 어떤 그 경제 쪽 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건설업에 그러니까 분양하는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대박을 냈다 이런 소문을 들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 사업 자금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재개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최근에. 저희 풍문쇼에서 서세원 씨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세원 씨가 살고 있다는 용인의 모처를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 혹시 서세원 씨 댁이에요? 여기가? 안 돼요. 아, 안 된다고요? 일본 예약 뭐 내기 하신 거예요? 안 돼요. 아. 그렇다면 서정희 씨의 근황도 좀 궁금한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서정희 씨는 최근 한 정당의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 그 유세 현장에 나서서 간통죄 부활 운동에 참여하는 일에도 나서서 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만큼 쇼킹했던 폭행 사건이 또 있었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남편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 그 주인공은 바로 개그계의 여왕 이경실 씨입니다. 네, 평소 유쾌하고 또 호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이경실 씨. 그런데 지난 2003년 이경실 씨가 남편 손모 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더 전의 일이네요. 2003년 2월 9일 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손모 씨가 자고 있던 이경실 씨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등을 때려서 이 일이 고스란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때 이경실 씨는 경비실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또 발길질도 당했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다 전해졌었죠. 아우, 참 당시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전치 4주가 나왔었고요. 골반뼈 전치 6주가 나왔고 방송 활동을 약 50일 정도 정지했어야 됐어요. 이후에 남편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3년 역시 선고받았습니다. 그 남편 이제 손모 씨 지금은 물론 이혼한 지 오래됐지만 손모 씨 폭행이 처음은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92년에도 고막이 터진 적이 있고 이경실 씨가 96년에도 또 어쨌든 어떤 폭행인지 모르지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런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2016년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집행유예로 끝날 사건은 아니었겠죠. 최근에 엄벌에 처져 이런 것들 그죠? 그럼요. 이게 근데 92년도에도 있었고 96년도에도 있었고 2003년도에 결국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땐 계속 참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그 우먼의 약간 숙명 같은 건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알려지게 되면 제가 앞으로 치는 개그는 편하게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숨겨오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결국에 이렇게 터진 거는 정말 이제 끝도 없다. 끝까지 갔다.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조금 이해가 되고 좀 이입이 돼요. 선배님 입장에서. 근데 진짜 방송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사이가 너무나 좋았던 부부인데 도대체 부인인 이경실 씨를 왜 그렇게 때렸대요? 이유가 뭔데요? 일단 당시에 그 손씨께서 굉장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놈의 술. 술김에 때렸다고요? 아, 술. 술김에 때렸다, 술 마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음주로 인한 범죄자들이 하는 굉장히 단골 멘트잖아요. 네, 맞아요. 술김에 때렸다가 아니라 때리고 싶었는데 핑계 삼아 술을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그냥 범죄자의 어떻게 보면 변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해주면 더 우리 그렇죠. 변호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의처증이나 이런 의심들이 좀 심해서 손찌검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땠나요? 손모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일거수일투족, 이경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워낙 연예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에 대한 질투심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불화가 평소에도 되게 잦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처가 친정 식구들은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체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서로 알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경실 씨가 일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에게 질투를 해서 그랬다. 이것도 뭐 질투를 할 수 있죠, 남편으로서. 근데 그래서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투가 다른 직업보다 좀 더 심할 수 있는 게 개그우먼들이 개그맨들이랑 좀 자주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개그를 같이 하다 보면은 스킨십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몸개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들이랑 정말 남녀 구분 없이 지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 주변의 개그우먼들과 뭐 교제를 하는 일반인 남자들은 많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이제 뭐 김지민 씨 세대에서 있을 수 있는 아니 뭐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친한 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예, 연예계에서 친하신 분들 그냥 진짜 친오빠 같이 지내는 뭐 조용기 씨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일 텐데 여기에서 그런 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뭐 사유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충분히 질투가 개인적으로 많이 일어날 이경실 상황이 많아요. 선배님하고 좀 방송도 오래 해왔고 그분의 이제 성격도 알지만 사람들은 그 방송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뭐 굉장히 호탕하고 여장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여리시거든요. 눈물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겉으로는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그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경실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조성이 돼요. 개그우먼들이나 뭐 그런 예능을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연애할 때 8년이나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확인을 못했을까 그런 의처증 증세 같은 것들이 보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건가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몰랐겠죠. 연애 때 몰랐겠죠. 예. 근데 그 개그우먼 이경실 씨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김미화 씨도 그 언저리에 남편 폭행으로 이혼을 했어요. 김미화 씨도. 근데 김미화 씨 얘기 들어보면 약간의 그 의심 받을 만한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이경실 씨도 잘 나가고 김미화 씨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뭔가 모르게 좀 약간 열등감에 쌓여서 사소한 거에도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쌓여서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바람에 김미아 씨도 이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의처증에 관련된 또 다른 뭐 얘기가 있었나요? 이 결론, 판사가 내렸다는 판사의 말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때 결론은 이경실 씨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으며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이 아니, 있었다는 근데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오해, 이런 측면에서 좀 보자면 이 남편 손 씨는 유명 연예인을 아내로 뒀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뭐 판사도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남편 손 씨의 상황도 좀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이 이경실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경실 씨는 남편한테 의처증이 없었다 분명히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고 남편은 워낙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처증과 연관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경실 씨도 뭐 불륜에 대한 오해도 충분히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 이경실 씨는 건축 관련 사업가인 남자분과 재혼해서 금수를 자랑했었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8월이죠. 재혼한 남편 최모 씨가 지인의 아내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9월 1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1시간 이수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첫 번째 이렇게 실패도 했는데 또 한 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그 이경실 씨가 마음에 가진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입니다. 같이 사는 게 다 연기다. 남편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엄마에게도 잘하고 여자 문제도 없어서 이혼 구실이 없다. 신문으로 들어쇼 스타들의 파란만장 이혼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욱 엄청난 이혼 스캔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입니다. 누가 진짜 연예계 쇼윈도 부부였었나요? 글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고 분명히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쇼윈도 부부라는 지탄을 피해갈 수 없었던 분이 바로 박입선 씨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 부부는 방송에서 같이 출연해서 연예계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데 작년 추석 연휴 이후에 들려온 두 사람의 근황은 정말 팬들한테는 놀라운 자체였습니다. 사실 박입선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송종국 씨랑 2006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당시 아주 큰 화제였었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10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빠 어디가 출연할 때부터 이 두 커플이 각방을, 두 커플이 아니죠. 이 두 분이 각방을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꽤 오랜 시간, 오랫동안 각방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지난 2014년도에 박입선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애아빠는 예민해서 우리는 같이 안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인 송종국 씨와 5년째 따로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고 그 와중에 방송도 했고 그걸 다 밝혔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쇼윈도 부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혼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좀 입에 담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송종국 씨의 외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외도요? 네. 당시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뭐 SNS, 또 속칭 지라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송종국 씨의 여성 편력 이야기, 또 송종국 씨가 누구와 뭐 불륜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대 여성의 얼굴까지 그 사진까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그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송종국 씨가 진짜로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된 건가요? 이혼 직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02년도에 송종국 씨가 한일 월드컵 당시에 3명의 여성과 뭐 이렇게 만났다. 당시에 뭐 신혜 씨라던가 이진 씨, 미스코리아 출신 K 씨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과 빗대서 여성 편력이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좀 샀죠. 와, 그러면은 결국은 송종국 씨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이란 말이네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고요. 송종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별거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오해를 사게 됐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아예 뭐 언론에 터져가지고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서로 폭로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막은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 분할되는 걸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유책 배우자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소속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유로 밝힌 것은 흔히 있는 성격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송종국 씨뿐 아니라 그 박입선 씨의 불륜 때문에 두 분이 별거 생활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또 풍문도 있어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입선 씨가 결혼 도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박입선 씨 불륜설이 이제 돌았는데 그거는 이제 올 4월에 증권가 지라시를 통해서 이제 유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남자친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신빙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 아빠보다 우리가 먼저 만났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박입선 씨의 박입선 씨가 그 문자를 공개한 게 누군지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유포된 자로 의심되는 그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외도가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의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그 당시에 막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다들 매체에서 좀 뭐 부부 인터뷰 의뢰도 하고 저희 역시 부부 인터뷰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돌아온 답이 부부가 인터뷰하는 건 좀 어렵다. 그냥 나 혼자랑 아이들이랑 같이 하겠다. 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봉합이 되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광고 촬영할 때도 가족 광고 촬영할 때도 왠지 부부임에도 서로 말이 별로 없고 또 유난히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광고계나 기자들이 이 불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그렇죠. 그랬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쇼윈도 커플의 그러게요. 그런 딱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요. 광고 촬영은 완전히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처럼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행동인데, 근데 이럴 때도 이미 사이가 안 좋았다면 사실 좀 저 화보 촬영은 안 했는데 광고 촬영을 했다는 게 조금 그쵸. 그렇네요. 사실 거절했어야 돈이 되는 다르잖아요. 사안인데. 그러니까요. 화보 네. 촬영은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쇼윈도 부부로서 지탄 받을 수 있는 건덕지를 남긴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사실 좀 많이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부부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궁금도 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지내나요? 잘 아는 후배들이 나와서 조금 TV를 좀 보다 보니까 함부로 배우하게라는 프로그램에 네. 거기에 나오시는데 지하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지하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방송 중에 잠깐이긴 했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엄마의 그 대본 연습 파트너가 돼줄 정도로 이미 훌쩍 컸어요. 네, 그렇다면 송정국 씨는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제 지인이 저 송정국 축구교실에 30% 할인받고 다녔거든요. 그 지인을 통해서는 알아낸 바 없고요. 뭐 최근 아버지가 계신 강원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요. 전입식물 마쳤다고 하고요. 유상철, 이천수 옛날에 이천이 주역의 동료죠. 그분들에게 이제 썰전에 출연했을 때 송정국 씨의 근황을 물었더니 이제 아는 바 없다 이런 걸로 봐서는 친한 측근들과도 좀 연락을 좀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입선, 송정국 부부에 이어서 쇼윈도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한 스타 커플이 또 있죠. 네, 무려 11년 동안이나 쇼윈도 부부로 지냈다고 알려진 이 부부는 바로 옥소리, 박철 부부입니다. 진짜 거의 결혼 생활 내내 남이었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래서 이 쇼윈도 부부라는 이 이름에 이분들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 부부는 파경 1년 전에 결혼 10주년 이벤트로 리마인드 웨딩을 했었다고 해요. 또 파경 한 달 전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가족 여행으로 캐나다를 다녀오는 그런 촬영을 또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애정이 있는 부부구나, 되게 화목한 부부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샀었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바로 이혼을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안겼죠. 진짜 충격. 아니, 이혼 숙려 기간이 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이혼 절차를 밟고 합의 이혼이었다고 해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라서 되게 충격적이네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11년 쇼윈도 부부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2007년에 남편인 박철 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박철 씨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과는 별개로 또 다른 소송 하나를 더 제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부인인 옥소리 씨의 간통죄로 인한 형사 고소였습니다. 그때 옥소리 씨가 연하남과 바람을 피웠다라고 고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박철 씨가 고소를 했던 지목했던 사람이 국내 모텔 총주방장이었던 그 외국인 요리사 지 씨였거든요. 근데 그 증거로 제시했던 게 그 지 씨의 오피스텔을 창문을 찍은 거를 동영상을 동영상과 그 사진을 제시했었죠. 그 일명 옥소리 동영상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던 걸로 저도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찍혔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또 박철 씨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거네요. 또 있거든요. 이거 그 영상 말고도 박철 씨의 측근이 제시했던 거가 있는데, 옥소리 씨가 이 내연남 지 씨에게 2,6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선물한 거를 영수증을 제시했었죠. 증거물로. 야, 2,6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줄 정도면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니었네요. 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또 다른 폭로가 있어서
굉장히 또 충격이었는데 옥소리 씨의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모델 김미미 씨가 자신은 옥소리의 간통 알리바이용 친구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를 합니다. 옥소리 씨와 G 씨는 2007년 4월부터 내연 관계였고 옥소리 씨가 남편 박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엄마에게도 잘하고 여자 문제도 없어서 이혼 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폭로를 한 거죠. 두 사람의 이혼은 옥소리 씨의 남자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 정도 증거에다가 또 증인까지 있었다고 하면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때 남자가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G 씨가 지금 불륜으로 지목이 됐잖아요. 근데 정작 옥소리 씨는 불륜 사실이 인정했지만 그 상대가 G 씨가 아니다. 그래서 파페라 가수 정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페라 가수 정모 씨한테 1억 원의 음반 제작비를 제작비하고 텍스 차량을 옥소리 씨가 선물한 걸로 했고 이 정모 씨도 두 사람 관계를 불륜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1억 원을요. 1억 원을요. 저기요. 카페라를 지웠는데 안 꺼냈어. 카페라. 깜짝 놀랐네. 잠이 확 깨네 그냥. 아니 그럼 김미미 씨 증언 이분의 증언이 둘 다 맞습니까 지금? 김미미 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불륜 관계였고 2007년 4월부터는 외국인 요리사 앞서 말씀드린 그 G 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아니 그러면은 두 명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한 명은 인정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들어도 옥소리 씨가 정말 잘못했다고 보이시긴 하네요.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꼭 이런 경우에는 들어봐야 되는데 옥소리 씨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편 박철 씨가 신혼 초부터 안마 시술소를 드나날락거렸고 100여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결혼하는 11년 동안 부부 관계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 기사를 쓰는데도 그런 단어를 맞아요. 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 근데 벌어졌어요. 너무 약간 더티한 폭로전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렇게 옛날 얘기인데도 듣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근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 소식이 왜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냐면은 옥소리 씨와 저와 뭐 화보도 같이 찍고 해서 좀 친분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혼 소식이 알려지기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설 씨가 무슨 프로그램 출연한다. 그럼 문자가 와요. 기자님 오늘 남편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요. 꼭 잘 봐주세요. 이런 문자가 꼬박꼬박 왔었거든요. 근데 이혼 소식이 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뉴스죠. 놀랐다. 아니 김가연 씨 아까 전에 일단 뭐 옥소리 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네. 하은정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확실히 양쪽 말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00명의 여자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면 제 남편 같았으면 정말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의자왕자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남편은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 여자를 그런다고.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그냥 쌍방의 주장이에요. 네네. 또 그 이후에 뭐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또 옥소리 씨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이혼 소송을 건 거는 박철 씨가 자신한테 돈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박철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철 씨가 돈 때문이라고 하면 옥소리 씨한테 돈을 타내려고. 박철 씨가 뭐 그때도 뭐 돈을 꽤 잘 벌었는데 지금은 라디오만 한 프로 지금 하고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드라마도 했고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돈을 잘 벌 때였는데 한 달 또 쓰는 유흥비가 1,200만 원이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1,200이요.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고 다 폭로했네요. 아니 한 달에 1,200만 원이나 유흥비에 쓸 정도면
아니 근데 유흥비라는 것이 과연 박철 씨가 전 주변에 사람들과 같이 일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뭐 사업자 비용 처리한다고 밥을 샀다든지 이렇게 된 거라면은 예를 들어 1,200만 원이 아주 저는 용납 못할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흥비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에서 그냥 술집 돈으로만 1,200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명백히 그 1,200만 원을 쓴 그곳의 장소가 어떤 류의 장소였다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박철 씨하고 같이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는데 후배들한테 굉장히 밥을 잘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면 보통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잖아요. 거의 다 오라버니가 계시죠? 많이 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서로 상대방이 안 좋은 거를 집중적으로 서로 폭로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유흥비로 탕진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옥소리 씨 어머니가 박철 씨가 당시에 빌려 쓴 카드값만 18억 원이야, 18억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옥소리 씨하고 박철 씨가 결혼한 이후에 생활비 한 푼도 안 줬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일방적 양쪽 주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 때문에 옥소리 씨의 주장은 박철 씨가 위자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갈렸죠. 누구 주장이 맞는 걸까요? 옥소리 씨 주장처럼 박철 씨가 위자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옥소리 씨의 그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왜 굳이 그렇게 그냥 박철 씨의 잘못으로 이혼을 본인을 떳떳하게 이혼을 하면 되는데 굳이 핑계를 삼아서 자기도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옥소리 입장에서 박철 씨가 그렇게 밖으로 좀 겉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을 만한 그런 동기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도- 유부녀 친구들이 많이 없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지 않는 포인트실 텐데 어떤 유부녀 분들은 이제 가정은 지키고 싶고 근데 남편과는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혼을 하지 그냥.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또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도 그럴 때는 있을 수 그냥 있는 거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3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인 8억 원을 옥소리 씨가 박철 씨에게 주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박철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육권은 근데 남편이 가져가는 사례는 사실 재판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네, 판결을 당시에 만약에 불륜 관계가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게 참작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분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태리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 옥소리 씨가 또 그 아이를 전 또 낳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했죠. 네. 두 분 다 요즘 방송에 잘 안 보이셔서 뭐 하고 지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도 기사를 다뤘지만 박철 씨는 2013년 5월에 지인 소개를 만난 한국계 미국인 재혼했습니다. 재혼해서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 지금도 뭐 과거에 뭐 라디오가 주특기였지만 굉장히 라디오 지금 재미나게 합니다. 박철 씨가 지금도 라디오로만 지금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에 뭐 연예 정보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컴백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 있었는데 굉장히 반발이 좀 많았고 그래서 다시 활동을 접고 살던 대만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아마 왔다 갔다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마음을 열기란 또 우리도 어려운 것 같고 옥소리 씨도 그것 때문에 좀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매체가 이제 옥소리 씨의 소속사 대표를 계속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14년 4월에 그 소속사 대표의 말로는 2013년 11월에 이제 옥소리 씨에게 일일 드라마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옥소리 씨가 이 악화된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좀 복귀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고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 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옥소리 씨가 재혼한 남편
그분이 바로 박철 씨가 내연남으로 지목을 했던 바로 외국인 요리사 G 씨였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초면은 이제 그 관통죄 위헌으로 인한 관통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그 G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소리 씨랑 같이 G 씨가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한국 내에 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좀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옥소리 씨도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뭐 드라마 출연 제의라든지 여러 활동 복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주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걸로 보자면은 어쨌든 그 사람하고는 바람을 핀 게 거의 사실이네요. 근데 이제 옥소리 씨 주장에 의하면 이혼 소송하는 당시에는 그냥 알아가던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 소송 끝난 후에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당시 옥소리 씨가 6살 연하인 G 씨에게 자신이 이혼했고 G 씨는 총각이니까 다른 인연 만나라 라고 했는데 이제 G 씨가 계속 옥소리 씨 곁에 머물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G 씨와의 사이에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만약에 옥소리 씨 주장대로 그냥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굉장히 박철 씨가 경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진짜 그 박철 씨 입장에서는 오해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그 정도로 판결을 내릴 것 같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까지 남편에게 넘겨주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옥소리 씨가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대중이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때는 90년대를 정말 풍미한 그 두 청춘 남녀 스타였는데 이렇게 두 분이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방송가에서 잘 이렇게 못 본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네요.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스타들의 파란만장 이혼 스캔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